일단 예금 이자가 엄청 많이 내려갔죠. 낮아진 은행 이자를 대체할 만한 채권 상품이 두 가지가 있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복재무상담센터 오영일입니다. 낮아진 예금이자 대체할 두 가지 채권 상품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품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돈 관리에 좀 활용하셔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금 이자가 엄청 많이 내려갔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짜리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정점 지났나, 예금 대출 금리 동반 하락한다. 5%짜리 어디 갔지? 특반 상품, 야, 얘네 사라졌다.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지나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은행들한테 예금 금리 인상하는 거, 너네 경쟁하는 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네 라고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죠. 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뭐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한켠에는 그래도 잘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은행 금리를 인상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약간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자제를 시켰느냐를 보면 이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나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 올리는 거에 너무 경쟁적으로 올리지 말아라 라고 자제를 한 거죠. 왜? 그렇게 너네가 너무 경쟁하면 할수록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더 위험해진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코픽스가 계속 올라가기만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게 4.36인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탁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금리도 다소 조금은 더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진 이유는 정부가 이렇게 은행들에게 권고하고 자제를 해달라라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채권 금리가 있습니다. 시장 금리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은행은 자금을 조달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는 예금으로 고객들의 돈을 받는 게 있고,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돈을 갖고 오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 시장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도 어려웠고 자금 조달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조금씩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화가 되면서 채권 발행이 잘 되고 돈 자금 조달하는 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뭐 예금 금리 높게 해가지고 우리가 높은 이자 줄 필요 있나? 채권 발행하면 되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5%대에서 3%대까지 떨어졌다.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11월 달만 해도 5%였는데 이제 1월 달 기준으로 3.7%대가 된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항상 이게 산이 급하게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도 좀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정부의 개입, 야 은행들아 너네 금리 너무 안 올렸으면 좋겠네 라는 이제 협박 같은 무서운 얘기를 한 거죠. 네, 은행들은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시장 금리가 인하가 된 거죠.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뭐하러 고객들한테 예금 이자를 높여서 주느냐, 채권 발행하면 되는데 은행 입장에선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맞물리면서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럼 이 추세가 잠깐 은행 금리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조금씩 계속 내려갈 것이냐, 이거는 뭐 가봐야지 알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때는 은행 금리 정점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돈 갖고 은행에 가서 예금 맡기시던 분들이 갈 길을 잃은 겁니다. 아이
은행 가서 예금이자 10년 전에 받던 것처럼만 5% 받으니까 좋았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뭔가 좀 불안하고, 부동산은 요즘에 또 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목돈이 있는 분들이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운용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낮아진 은행 이자를 대체할 만한 충분히 매력적인 채권 상품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만기 매칭형 채권 ETF가 있고요. 연 8%월 지급식 GPL 채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채권 상품입니다. 일단 채권이 뭔지 정리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채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이게 또 늘 헷갈리거든요, 채권은. 그래서 요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그다음 오늘 소개드릴 상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라는 거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이게 다죠. 이게 답니다. 이 국가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국채 투자한 게 되는 거고, 회사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회사채 투자하는 거고, 개인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사채에 투자하는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나면 그걸 다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 놓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채권 증서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는 보통 뭐 발행 주체나 만기 언제까지 갚겠다, 뭐 이자는 얼마를 주겠다, 뭐 얼마짜리 채권이다, 이런 걸 증서에다가 남기게 되죠. 이게 바로 채권 증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의 특징이 또 이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만기까지 있다가 이자랑 같이 해가지고 금액 상환 받으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만기가 되기 전에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 증서를 누군가에게 매도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팔 수 있다라는 거죠. 판단 얘기는 뭐냐면, 야 친구야 개똥아, 너 내가 채권 가지고 있는데 이거 네가 가지고 가. 그리고 나중에 네가 얘한테 직접 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치고 이 친구가 B라고 보면은 A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거죠. 채권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돈 받을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권을 양도 받았으니까 B는 A에게 인수 금액, 채권 금액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은 매매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거 다 아는 내용이시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자를 받는 거죠. 원래 채권은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세 차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기까지 가져가면 그냥 이자 받고 원금 받고 끝나는 건데, 만기가 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 채권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의 가격이 변동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채권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00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자가 연 5%입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져서 나중에 봤더니 채권 이자가 2%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으면은 1번 채권, 여기 2번 채권이 있다. 그럼 1번 하고 싶을까요? 2번 하고 싶을까요? 지금 나온 채권은 2번, 2%밖에 안 되는데 지난달에 나온 거, 뭐 작년에 나온 거, 예전에 나왔던 건 5%짜리가 있네? 그럼 당연히 1번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번 채권 사려고 하다가도 1번 채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 나한테 101만 원에 팔어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1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채권이 이자가 많이 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1번 채권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채권을 파는 사람이 100만 원에 팔지 않고 가격을 높여서 팔겠죠. 만약에 101만 원에 채권을 팔았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는 100만 원 주고 채권 샀으면서 나한테는 왜 101만 원 주고 팔아? 근데 시장 논리가 원래 그런 거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번 채권을 산 사람은 101만 원 주고 사서 105만 원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차익이 얼마가 수익이에요? 4만 원이 수익인 거죠. 근데 그냥 요 채권 2번 채권을 샀더라면 1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1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싸게는 샀어요. 싸게는 샀는데 마지막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2%밖에 안 되니까 102만 원 받죠. 그러면 2만 원밖에 수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을 때 발행된 채권일수록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뭐 다 아는 얘기이신 거죠. 그냥 정리만 가볍게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가끔 우리 뉴스에서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 수익률이 낮아졌다. 아니 채권 가격이 올랐으면 수익률이 올라가야지 왜 낮아진다는 거야? 보통 우리 뭐 ETF나 주식 투자하면 그 가격이 올라가면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되면 수익률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채권은 항상 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맨날 헷갈리는 거. 우리 상식과 조금 이게 반대로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채권이라는 거는 만기에 받을 금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채권 가격이었는데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그림을 이해하고 보면 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채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자는 그만큼 줄어들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내려가서 수익률이 올라갔다. 그럼 요 채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자율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률이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채권 금리가 낮아져 채권 투자자들의 수익이 좋다.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데 왜 채권 투자자들의 수익이 좋지? 금리가 낮아지면은 수익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그림만 보면 쉽게 또 이해가 되시는 거죠. 채권 금리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투자자들, 채권에 투자해 놓았던 사람들은 수익이 좋은 거죠. 여러분 이해 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익의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과 반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만 박스 2개만 머릿속에 넣어 놓고 있으면 뭐 신문 보시거나 뭐 경제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회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는 낮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모습이 그런 거죠. 이제 이게 국고채 10년짜리 ETF인데 채권은 가격이 계속 이렇게 변동됩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진짜 이때 샀다가 만약에 이때 팔아보세요. 우리 채권 다 안전하다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안전한 게 뭐다? 국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채인데 11,700원 하던 게 99,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야, 채권 안전하다면서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그냥 원금 받는다는 얘기지 중간에 매각하거나 매매하게 됐을 경우에는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변동성이 많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개별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개별 채권 투자할 때 장점은 뭐냐면 이래나 저래나 만기까지 보유만 하고 발행 주체가 망하지만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 국채, 이거는 국채 ETF긴 하지만 국채에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국채에 투자했는데 이게 10년짜리 국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년 후에는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국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지만 않으면 만기 때까지 내가 그 채권을 갖고 있기만 하면은 원금과 이자를 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죠. 국채뿐만 아니라 뭐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가 만기에 나한테 돈 줘야 되는 시점에 멀쩡하게 잘 살아 있어. 그러면 나한테 돈 주는 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개별 채권의 장점은 만기 보유를 했을 때 발행 주체가 망하지만 않았다면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거래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ETF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고 현금화를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바로 파는 게 아니고 매수자가 있어야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처럼 채권도 약간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려고 내놨을 때 누가 그걸 산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의 거래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주식이나 ETF보다는 원활하게 또
이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팔려고 할 때 잘 안 팔릴 수 있다. 그래서 거래가 어렵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매매 금액이 높습니다. 그냥 우리 그 ETF 같은 경우는 되게 막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채권은 뭐 1,000,000원, 2,000,000원, 5,000,000원 막 이렇게 거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경험 삼아 투자하기에도 약간은 부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채권 투자할 때 장점은 만기까지만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발행 주체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 단점은 거래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채권형 펀드의 장점은 뭐냐면 소액으로도 원하는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뭐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려면 부담되는데 그냥 뭐 3만 원짜리 ETF 사면은 그 안에서 다 분산 투자돼 가지고 그 회사 주식도 일부는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채권형 펀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투자를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고요. 대신 단점은 뭐냐면 이게 엄청 큽니다. 저는 이 단점 때문에 채권형 펀드 별로 이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기가 없어서 시장을 읽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국곡채 10년짜리 ETF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아니 그냥 만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뭐 시장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국곡채 10년짜리 ETF가 딱 10년째 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부터 10년일까요? 이 ETF가 만들어진 날로부터 10년 후에 끝나는 걸까요?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만기가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ETF, 채권형 ETF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냐면은 10년 만기가 아니고 이 ETF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평균 만기가 10년 후에 되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9년, 어떤 거는 10년, 어떤 거는 11년 그러겠죠. 그러면은 11년짜리가 생기면 11년짜리를 팔아서 다시 뭐 9년짜리나 10년짜리를 바꿔치우게 됩니다. 그 안에서 계속 교체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매도하거나 매각하지 않았는데 그 ETF 자체가 안에서 그 상품 안에서 계속 채권을 갈아치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익이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수익이 발생할 때도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ETF 같은 경우는 3개의 채권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31년 6월 만기라는 거, 요쪽은 이제 발행 일자입니다. 만기는 31년 6월 만기입니다. 31년 12월 만기입니다. 32년 6월 만기입니다. 다 만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중간에 샀다가 팔았다가 이 상품 안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의 가격은 계속 변동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ETF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그냥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 채권 ETF의 가격이 변동이 된다라는 거죠. 변동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주식이나 뭐 나스닥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것처럼 시점, 시장 상황을 잘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채권형 ETF를 이때 가입했어요. 그랬다가 막 이때 팔아야 돼.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때 샀다. 근데 뭐 요때 팔았다. 그럼 또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정확히 맞출 수가 없다는 건 다들 알고 있고, 근데 적어도 내가 이런 걸 가입할 거면은 채권형 ETF를 가입하거나 채권형 펀드를 가입할 거면은 시장 상황을 좀 읽을 줄 아는 상태에서 이런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채권형 펀드의 장점으로는 이제 원하는 금액만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단점은 만기가 없다. 국고채 10년 그렇다고 해서 10년 되는 시점이 만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간다. 그리고 계속 간다는 얘기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상품의 가격이 변동이 계속해서 생긴다. 그 얘기는 시장을 잘 읽으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